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 그리고 웹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텍스트와 관련된 스타일, 목록, 그리고 표와 관련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스타일 속성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속성들과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속성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글꼴과 관련된 속성들을 보면 글꼴이라는 것은 글자의 형태, 글자와 관련된 형태들인데 그 형태를 조절하는 속성에는 앞에 이렇게 폰트라는 글자가 붙어요. 폰트 패밀리는 글꼴 종류를 바꾸고요. 폰트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 폰트 스타일은 글자를 이제 이탈릭처럼 표시할 것인지 아닌지, 폰트 웨이트는 글자의 굵기를 지정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문서에는 아무런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과 텍스트 단락 3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간단한 폰트 스타일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내부 스타일로 한번 정의를 해볼 거고요. H1이라는 태그를 사용한 제목 텍스트에다가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이라는 타입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폰트 패밀리가 글꼴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탕체로 한번 얘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바탕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보면 처음에는 고딕체처럼 표시되었던 부분이 바탕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탕체는 대부분의 윈도우 컴퓨터에는 다 깔려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바탕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는 바탕체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컴퓨터에는 있는데 상대방 컴퓨터에는 없는 폰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지정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폰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웹 폰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폰트 파일도 같이 업로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웹 폰트를 설명을 할 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때 폰트 사이즈는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20픽셀 그렇게 지정을 하면 20픽셀 크기로 줄어들고요. 아니면 뭐 50픽셀이라고 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폰트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EM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E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바탕이라는 폰트를 썼잖아요. 이 바탕체에서 영어 대문자 M, 그러니까 영어 대문자 M의 이 폭 크기만큼을 1E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EM의 3배만큼의 글자 크기, 이걸 3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M의 폭 크기를 잡는 것인데 보통 3EM만큼의 크기를 H1 크기만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폰트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폰트 스타일 속성은 이탈릭처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속성인데요. 만약에 첫 번째 이 부분에다가 내가 클래스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이탈릭처럼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이탈릭이라고 한번 클래스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고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가 클래스 equal 이탈릭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첫 번째 단락에는 이탈릭 제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탈릭 제로 표시가 됐죠.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특정 부분을 이탈릭체로 표시하려고 할 때 이 폰트 스타일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알아볼 속성은
폰트 웨이트이라는 속성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레드 향이라는 글자에 액센트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죠. 이 글자 부분을 굵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폰트 웨이트 속성은 100에서부터 900 사이의 숫자를 이용해서 글자 굵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볼드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400이 가장 기본적인 굵기이고요. 400보다 커지면 점점 굵게 표시가 되고 400보다 작으면 얇게 표시가 됩니다. 700 정도로 하면 적당하게 굵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의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웹폰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폰트는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폰트를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폰트에 대한 정보를 웹서버에 올려놓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폰트 정보까지 함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폰트 글꼴을 가지고 있다면 그 폰트를 서버에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 올라와 있는 글꼴 정보를 링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웹상에 있는 폰트 정보를 링크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네트워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웹 폰트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웹사이트의 속도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가 느린 곳에서는 웹사이트 로딩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트에서 독특한 글꼴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구글 웹 폰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레드 향이라는 이 제목을 좀 더 독특한 글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구글 폰트에는 이제 한글 폰트도 제공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한번 여기서 한글 폰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랭귀지에 가시면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코리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 폰트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적절한 폰트를 찾으시면 돼요. 좀 독특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글꼴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눔 펜 스크립트라는 폰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글꼴이라고 나와 있고 전 이것을 좀 큰 글꼴체로 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거라서 한 70픽셀 정도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elect this Style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스가 표시가 됩니다. 링크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 임포트문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임포트문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이 스타일 태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가 나타나요. 여기 임포트문을 클릭을 해서 쭉 복사를 해서 아까 소스로 가신 다음에 스타일 태그에서 맨 윗부분에다가 넣어줄게요. 스타일 태그 바로 다음에 넣어주셔야 이것을 외부에서 먼저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태그 바로 다음에 복사한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에는 이러이러한 걸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펜 스크립트 커시브.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다시 하고 폰트 패밀리를 쓰기로 했던 부분에 이렇게 갖다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저는 커시브 대신에 만약에 혹시 인터넷이 끊기거나 저 웹폰트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펜 스크립트 대신에 바탕체를 표시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폰트 글꼴을 지정해 줄 때 두 개 이상의 글꼴을 지정해 주는 이유는 첫 번째 글꼴을 가져올 수 없을 경우에 두 번째 글꼴을 사용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펜 스크립트 글꼴을 사용할 수 없다면 바탕체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갖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글자만 있으니까 보기가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가 깔려 있거나 다른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 글자가 더 두드러질 수도 있겠죠.
내 컴퓨터에는 나눔 펜 스크립트체가 없지만 구글 웹폰트에서 글꼴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글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문서가 웹서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이 웹문서를 볼 경우에도 이 레드향이라는 제목은 나눔 펜 스크립트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폰트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 컴퓨터에 없는 글꼴도 원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색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일단 글자색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컬러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웹에서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레드, 블루, 뭐 옐로우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 이름 값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은 16진수 표기법일 거예요. 샵을 붙이고 그 뒤에 6자리의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 16진수로 표시를 합니다. 000000부터 FFF까지 0 6자리 또는 F 6자리입니다. 0이 6자리라는 것은 검은색이고요. F가 6자리면 흰색이 되는데 앞에서부터 2자리씩 묶어서 빨강, 초록, 파랑 RGB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면 0이고요. 가득 섞여 있다면 F로 표시를 합니다. 밑에 예를 볼게요. FFFF00이면 빨강이 가득 들어있고 초록이 가득 들어있고 파랑은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검은색으로 볼까요? 빨강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초록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파랑도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흰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 다 가득 들어있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2자리씩 빨강과 초록과 파랑의 양을 지정한 것이 16진수 표기법입니다. 포토샵이나 뭐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은 아마 이런 표기법에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이 16진수 표기법을 사용할 때는 2자리씩 중복될 경우에는 간단하게 줄여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FFF00이면 FF0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C가 6자리면 그냥 간단하게 CCC라고 줄여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HSL 표기법과 RGB 표기법이 있는데 HSL 표기법은 색상과 채도와 밝기를 이용해서 색상을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RGB는 16진수랑 마찬가지로 레드와 그린, 블루의 양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HSL이나 RGB 같은 경우에는 끝에 알파를 이용해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뭐 0.3이나 0.5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투명도 값을 주어 가지고 색깔을 약간 반투명하게 만드는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예제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문서에서 글자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색을 바꿀 때는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요. 이 컬러라는 속성을 입력을 하면 VS 코드에서는 이렇게 색상 이름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A부터 시작해서 쭉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요. 왼쪽에는 색상을 직접 보여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쉽게 고를 수 있겠죠. 한번 오렌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글자가 바로 레드향이라는 이 오렌지 색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생각보다 선택하기가 쉽죠. 글자색을 선택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 있는 사각형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색상표가 나타나면서 바로 위에 RGB 값이 표시가 돼요. 웹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RGB 표기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GB 부분을 클릭을 하면 16진수 표기법이 나타나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HSL 표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RGB 표기법이 이렇게 나타나고 색상표에서 이 가운데 막대 부분을 움직이면 불투명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가 조절이 되죠. 한 0.5 정도까지 옮겨 볼까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글자가 반투명해져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반투명해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배경을 한번 깔아볼게요. 글자 사이로 배경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게 반투명한 부분이 없다고 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반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약간 이렇게 밑에 배경이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꽤 길어졌네요. 텍스트 스타일 이후부터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그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섀도우, 그다음에 레터 스페이싱과 워드 스페이싱, 텍스트 얼라인, 라인 하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스타일은 이제 글자 형태가 아니라 화면에 표시되는 이제 텍스트 모양에다가 텍스트 스타일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중에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텍스트의 정렬 방법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먼저 속성 T스타일이라고 한번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텍스트 얼라인을 보시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속성을 입력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센터라고 하면 하고 저장을 하고 보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센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에다가 클래스 스타일을 t 스타일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센터라고 해주면 텍스트 정렬 방법이 센터로 바뀌어요. 만약에 이걸 센터라고 안 하고 right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정렬 방법을 바꿔주는 게 텍스트 얼라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속성 말고 라인 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라인 하이는 뭐냐면 줄 간격.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읽기에 불편하다. 줄 사이를 좀 띄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 라인 하이 속성입니다. 여기는 뭐 픽셀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EM 단위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한 20픽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저장을 해 볼게요. 이 글자 크기보다 이 글자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픽셀일 때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면 좀 크게 해서 30픽셀을 줘볼게요. 그럼 조금 이만큼 떨어져요. 이렇게 픽셀 단위로 하면 이 글자 크기 값에 따라서 글자 크기 이렇게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퍼센트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퍼센트 단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다 라고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15%다. 뭐 글자 크기에 1.5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150% 이렇게 지정을 하면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에 2배로 하고 싶다. 그러면 200%라고 해주면 되죠. 또는 글자 크기에 1.5배로 하고 싶다. 그러면 1.5라고 해도 되고 2배로 하고 싶다면 2 또는 2.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로 해도 되고 2.0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2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값,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몇 배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줄 간격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줄 간격을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텍스트를 세로로 정렬할 때 줄 간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여기서 말고 T 스타일
2라고 하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은 언더라인을 그리거나 언더라인을 하고 지정을 해주면 밑줄을 긋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스팬 T 스타일 2. 그러면 과욕이 붉고 통통하다는 부분에 언더라인이 생깁니다. 또는 언더라인 대신에 어퍼라인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언더라인 대신에 오버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과욕이 붉고 통통하던 부분에 이렇게 위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라인수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선이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 데코레이션은 언제 많이 쓰냐면 텍스트 링크를 만들면 그 부분에 밑줄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 밑줄이 생긴 것을 없앨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밑줄이 지우려면 none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밑줄이 없어져요. 이것을 A라고 지정을 해주고 원래 이 부분이 링크가 생기면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바뀌고 밑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밑줄을 없애기 위해서 A라는 타입 선택자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밑줄이 없어집니다. 근데 링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밑줄을 없앨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이 있는데 텍스트 섀도우는 글자에다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만들었던 글자 효과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텍스트 섀도우 속성을 넣어볼게요. 텍스트 섀도우를 지정을 할 때는 텍스트에는 이제 그림자가 밑으로도 지고 옆으로도 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가로거리, 세로거리, 그리고 얼마나 번질 것인지, 그리고 그림자 색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림자를 가로로 한 5픽셀 정도 번지게 하고 세로로도 한 5픽셀 정도 번지게 할 거고 그림자 번지는 정도는 한 3픽셀 정도 하겠다. 그리고 그림자 색상은 회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5픽셀, 세로로 5픽셀, 그리고 번지는 건 한 3픽셀 정도 번지게 하고 색상은 회색이다.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진한 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진하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거리가 양수값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세로거리가 양수값일 때는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글자 색하고 똑같은 색이 지정이 돼요. 이렇게 그림자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의 그림자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스타일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블릿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릿을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보통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디스크 형태인데요. 이 디스크를 뭐 안에가 비어있는 서클 형태로 바꿀 것인지 사각형 스퀘어 형태로 바꿀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바꾸는 속성은 마이 리스트라고 이름 바꿔보고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뭐 서클을 이용할 것인지 디스크를 이용할 것인지 스퀘어를 이용할 것인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목록이라면 데시말 숫자를 이용할 것인지 뭐 로우 알파 뭐 소문자를 이용할 것인지 라틴 문자를 이용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하나는 스퀘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퀘어니까 순서가 없는 목록에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my list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클로 나타났던 게 스퀘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는 my list 2라고 하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어퍼 알파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my list 2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는 대부분 이 my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분리 형태를 바꾸게 되죠.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은 간단하게 줄여서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줄여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스타일은 보통 언제 또 많이 쓰냐면 이것을 없앨 때 분릿을 없애가지고 값을 논이라고 하면 분릿을 없앨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언제 많이 쓰냐면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이 리스트 스타일을 분릿을 없애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문서는 순서 없는 목록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려는 문서예요. 이 문서에서 이 분릿을 없애고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L 태그에서 이 분릿을 먼저 없애려면 UL 태그 타입 선택자를 사용을 해볼게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 이퀄 론 이렇게 하면 분릿이 사라집니다.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그럼 이게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UL을 감싸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아니야 이건 빼자. 자 이제 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는 처음에 그리면 테두리가 안 그려져요. 테두리가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는 처음에 구성을 하면 표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테두리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더 속성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그려줘야 되는데 먼저 이 캡션의 위치를 바꾸는 속성을 알아볼게요. 캡션은 표의 맨 윗부분에 항상 위치해 있죠. 이것을 캡션의 위치를 내가 원한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를 입력을 하고요. 캡션의 위치를 바꿔주는 속성은 캡션 사이드예요. 그래서 이 캡션 사이드 속성은 테이블 태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 선택자를 이용해서 지정해 줄게요. 캡션 사이드 속성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바텀 또는 탑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탑에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바텀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캡션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원하는 대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테두리를 그리는 건데 테두리는 보더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리면 되는데 보더 속성은 뒤에 박스 모델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냥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더를 그립니다. 근데 테이블에서 그리는 테두리는 이 표 전체에 대한 테두리만 그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에는 셀의 테두리를 따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D 태그와 TH 태그에
각각에 똑같이 보더 해서 똑같이 테두리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바깥 테두리, 안 테두리에서 결국은 테두리가 두 겹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안에 좀 더 여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 겹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 보더 콜랩스라는 속성이에요. 이것을 콜랩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테두리를 그릴 때는 보더 속성과 함께 보더 콜랩스라는 속성을 함께 써주셔야 돼요. 이걸 빼게 되면 이렇게 두 겹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한 겹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제목 있는 부분만 색상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TH 있는 부분만 배경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만, 이 TH 태그를 사용한 부분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나중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속성을 다시 설명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분량이 되게 많았는데요. 폰트 스타일과 텍스트 스타일, 그리고 목록 스타일, 그다음에 표 스타일, 그리고 웹문서에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까지 좀 많은 양을 다뤘습니다. 네, 좀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좀 더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